노혜경의 그 옆새입니다. 오늘 벌써 수요일이에요. 이번 주 11월의 첫 주도 벌써 사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잘 맞이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2년이 7년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악몽 많은 분들이 꾸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정말 악몽이 많습니다. 악몽을 물리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들의 그 옆새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뛰어야겠죠. 네, 국민대리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제가요, 어제군요. 어제인지 그저께인지 요새는 시간 잘 대중을 못하겠는데, 그저께였던가, 날짜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어제 아니면 그제입니다. 한길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는데요. 이 김언호 사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뜬금없이 전화를 하셔가지고서는 요새 비누 잘 팔립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제가 이 생업 삼아서 비누를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김언호 사장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노혜경 시인이 비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정말 공을 들여서 책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걸 물물교환하면 어떻겠느냐. 뜬금없이 웬 물물교환이요? 그랬더니 한길사 책 중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가고 대신에 그 책값을 비누로 지불하는 이런 교환 조건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별 생각 없이 좋아요. 제가 사고 싶은 책이 있으면 비누 2개 드리고 3만 원짜리 책 사고 이러면 되겠네요.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한길사에서 저자들한테 선물을 하고 싶은데요. 책하고 물물 교환을 하고 싶다는 것, 책하고 비누하고 물물 교환을 해서 그 비누로 자신들의 이렇게 필자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덕분에 제가 굉장히 좋은 필자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전화를 하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전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본을 비롯해서 이제 이 유럽, 동유럽 이런 곳에 공공 도서관 설치 사업들을 말하자면 시찰을 하고 다니는 중이래요. 일본 같은 데서는 어떤 시골 소읍인데요. 이곳 시골 소읍에 기차역이 폐쇄가 됐어요. 폐쇄가 된 기차역을 도서관으로 만들고 마을 사람들한테서 책을 기증을 받는 거예요. 책을 기증을 받아서 이 도서관으로 꾸며서 비치를 하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고 꽂아놓고 또는 빌려가서 보고 가져다 놓고 또 자기가 책을 사서 읽고서 사람들하고 돌려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은 책은 또 기증을 하고 이러면서 이 시골 간이역을 도서관으로 꾸미기 시작한 지 몇 해가 지나고 나니까 그야말로 세계적인까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도 거기 참관하러 가는 걸 보면 세계적인 관광 명소는 맞죠. 세계적인 관광 명소까지 되고 막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지금 일산에 파주죠. 일산이 아니라 파주 출판단지 내에 지혜의 숲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이가 높은 제가 볼 때는 이 책장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사용하냐 너무 높다. 뽑아서 볼 수가 없잖아. 무슨 책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하고 한참 이 기사를 봤을 때 제가 정말 험담을 많이 하고 투덜거렸던 지혜의 숲이라는 도서관이 있는데요. 이제 사장님이 거기도 한번 데려가 주셨어요.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책을 꺼낼 수 있게끔 숨은 사다리들이 다 있고 그리고 굉장히 층고가 높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책을 꺼내는 천장이 굉장히 높은 서가 이런 거 솔직히 책 좋아하는 사람의 로망이거든요. 그리고 그 넓은 홀에 여기저기 굉장히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앉아서 책을 읽을 수가 있고요. 읽는 거는 공짜예요. 그냥 보니까 거기 이렇게 커피를 팔고 있던데 커피를 팔아서 유지 비용을 겨우겨우 대고 있는 그런 형국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국가의 어떤 지원도 없고 해서 후원회를 조직을 해서 이것을 유지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책이 안 팔려도 무서울 정도로 안 팔린다. 제가 출판사 편집장을 하고 나서부터 한 몇 년 동안 해마다 올해가 정말 책불황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출판사들이 불황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무서울 정도로 책이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있으면 시집이 한 권 또 나와요. 한 10년 만에 내는 거죠. 2005년도에
청와대 그만두고 나서 바로 캐츠 아이라고 하는 세 번째 시집을 내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바로 노사모 대표 일꾼이 되는 바람에 문단에서 완전히 너 시인 맞냐 하는 식으로 저를 완전히 확 쫓아냈는데 이번에 10년 만에 시집이 나오게 되는데 시집의 초판본을 몇 부 찍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첫 번째 시집을 내었을 때 초판을 5,000부를 찍었거든요. 5,000부를 찍고도 한 두 달인가 지나니까 재판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96년도인데, 95년도구나. 95년도인데 시집이 엄청 잘 팔리던 시절이에요. 두 번째 시집을 98년도에 냈는데, 초판 3,000부를 찍었죠. 세 번째 시집도 3,000부를 찍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초판 1,000부 찍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고요. 시집은 당연히 안 팔리는 종목이니까 그렇다 치고 소설책도 초판 3,000부를 내서 다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문학 서적은 그래도 자연과학 서적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고 같은 인문학 서적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좀 팔리는 서적에 속하는데 그렇고요. 어떤 출판사 사장님, 푸른 역사 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역사책이 초판 1,000부 내가지고서 1년 안에 소화하기가 정말 겁나게 어렵다. 왜 이렇게 책이 읽히지 않을까?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시국이 책보다 더 드라마틱한데 책 볼 정신이 어디 있어? 또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시대가 영상시대로 넘어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그러느라고 드라마를 보고 그러느라고 책을 안 본다. 실제로는요, 드라마든 영화든 제대로 된 시나리오, 제대로 된 대본 없이는 좋은 영화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학 그 자체의 수요는 언제나 있다고 봐야 되는데도 정작 문학하는 사람들을 위한 출판 환경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분석도 했고요. 요즘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어서다. 사람들한테 돈이 너무너무 없으니까 책을 못 사본다. 좀 슬프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사본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한길사 사장님이 책하고 비누하고 바꾸자라고 했을 때 너무 신이 나가지고 좋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 건데요. 워낙 책을 좋아해서 화장품도 안 사고 옷도 잘 안 사 입고 대신에 책 사는 데는 돈을 아낌없이 투자를 하던 제가 요즘 이 책 사보는 것이 정말 일이고, 그리고 사봐야 될 책이,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읽다가는 나는 파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지경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값을 먼저 아끼자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을 보지 않는 시대는 혁명이 불가능한 시대다. 혁명이라고 말을 하면요, 사람들은 흔히 바타이오 감옥 맞나? 무너뜨리고, 하여튼 프랑스 대혁명 막 피가 막 흐르고, 아니면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린 러시아 대혁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삶의 토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혁명이고, 폭동, 무력, 봉기, 항쟁 이러한 형식들은 삶의 토대를 급격하게 바꿔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대개 혁명에 그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책을 읽는다라는 행위 그 행위야말로 존재가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결정적 혁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전 일본 사람 정말 싫어하는데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일본 문화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 같은 반감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문화의 절반을 차지하는 일본 것을 제가 너무 안 받아들인 나머지, 가끔 가다가는, 난 읽은 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근본적으로 내가 좀 무식하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세상에 있거든요. 그치만, 일본, 작가 중에 요즘 일본에서 각광받는 일본에서의 강신주 비슷한 그런 문예 철학자인데요. 사사키 아타루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에 내고자 하는 그 시집 제목을 정해놓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 책의 제목에서 제가 어떤 울림을 받았구나라는 느낌도 가끔 들어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근데 이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일종의 좌절과 절망 그리고 신의 부재함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굉장히 깊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사사키 아타루가 책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읽는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혁명입니다. 당신은 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읽는다는 것은 가장 큰 혁명입니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제대로 읽을 거리를 찾아서 읽는다는 것은 내가 어제와 같은 안일함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버린 내가 읽지 않은 나에게 끊임없이 강제하는 그러한 혁명의 일종이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게 문자 그대로 머릿속에서 존재의 혁명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로 끝난다면 말로 끝난다면이라는 말도 저는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말한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요. 내가 책을 읽었으므로 나는 혁명했다라는 착각으로 끝난다면 진정으로 읽지를 않고 글자만 봐가지고 글자만 보고서는 읽었다고 착각하고 나는 그러니까 오늘도 한 건의 혁명을 해치웠다. 이렇게 넘어간다면 물론 혁명 아니죠. 하지만 정말로 이 굳어버린 삶의 덮개를 그야말로 피딱지 벗기듯이 확 벗겨버리는 그런 종류의 책들이 요즘 정말 많거든요. 커피 한 잔 아끼고, 한 잔 아껴서는 안 되는구나. 한 3잔 아끼고. 참 그것도 고민이네요. 커피집 주인들, 영세한 주인들이 퇴직금 끌어모아서 이렇게 커피숍 연 분들도 가슴 아프고, 거기서 알바하는 학생들도 가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하는 힘들이 모여서 그런 힘들이 넘쳐 나오게 되면 시대는 혁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제 신청해 주신 노래 중에서 들려드리지 못한 게 2곡 있는데요. 거울의 아스피린이라는 노래하고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그 중에서 그것만이 내 세상을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국화가 불러드리는 그것만이 내 세상이었습니다. 로니님 신청곡이었지요. 제가 목소리가 작다고 하셔서 지금은 괜찮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새 시집 제목은 아직 11월 20일 날 나와야 되는 건데요. 11월 20일인데, 한참 남았죠? 그렇지만 제목은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입니다.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내가 가고 있다고 라는 시에서 따온 거예요.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내가 가고 있다고. 당신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즉 가고 있다는 약속을 하자라는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기 다짐이기도 하고 권유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언이기도 하죠. 선언. 그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이 시집의 제일 첫 번째 시의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나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서 강으로 갑니다. 정말 이 온갖 무덤들 총과 칼과 피와 온갖 것들이 가로막는 무덤의 길을 겨우겨우 헤치고 지나서 강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고는 뭘 하느냐? 강가에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그 1년의 전 과정이 저희 시집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 거죠.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내가 가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비겁하게 산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날들을 되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비겁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겁함을 저는 인간 본성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다가 보면 비루하고 구차한 일들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그래도
인간에게는 뭔가 빛나는 것이 있고 그 빛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전투도 해야 되고 예 그리하여 참 염치 없지만 혁명도 해야 된다. 예 그러니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내가 가고 있다고. 예 뭐 그런 종류의 시집인데요. 뭐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우리 미협 식구들이 한 권씩만 사줘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슈퍼 베스트셀러 시인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시집 안 팔려요. 나오게 되면 다시 소개드릴 테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청나님께서 하루 종일 국티에 빠져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유유하셨는데, 예, 이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말도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읽고 다만 한 페이지라도 읽고 하루에 책을 한 페이지씩 읽어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읽게 되고요. 딱 한 바닥만 읽게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하루에 책을 한 10장씩만 읽어도 한 달에 한 권은 읽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골라서 읽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요. 저는 요즘 우리가 읽을 만한 책 한 권을 어제 발견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춘 교수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예, 김동춘 교수께서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예, 그 책을 쓰고 나서 프레시안에 인터뷰를 한 그 기사를 제가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퍼다 놨더니 여러분들이 다시 퍼가고 그러시는데 제목이 헬조선 기독교 월남자 동맹의 합작품이다라고 하는 게 프레시안의 제목인데요. 예, 과연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얼마 전에 그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참 끔찍해했는데 이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 말이 왜 끔찍한가를 모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이 이제 북한을 차지하고서 기독교도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도 엄격하게 말하면 기독교도를 다이렉트로 바로 핍박을 했다기보다는 대부분의 기독교도들이 지주들이 많아요. 일제시대 때 이제 기독교가 친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보호를 받아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주들이 많아서 토지개혁을 통해서 땅을 몰수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 지주들이 말하자면 재산도 뺏기고 거기다가 종교적으로 박해도 받으니까 월남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월남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정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은 일종의 용역 깡패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북 청년단이 이런 걸 조직해가지고서 이승만의 기동 타격대로 들어간 거죠. 이승만이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이제 이승만의 기동 타격대로 들어가서 정말 테러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보통 극우파들이 저지르는 테러를 백색 테러라고 부르고요. 극좌파들이 저지르는 테러를 적색 테러라고 많이 부릅니다. 예, 근데 이 적색 테러도 무시무시하지만 이 적색 테러는 대체로 이렇게 보면 요인 암살이라든가 상층부를 향해서 테러가 자행될 때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이 그 공원에 놀러 온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던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쪽으로 집중되는 데 비해서 이 백색 테러의 경우에는 되게 이제 정부,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라든가 혹은 정당성이 부족한 권력자들이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요. 이게 백주 대낮에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백색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백색 테러를 많이 저지르는데 이때 이 백색 테러가 대부분 일반 국민이라든가 이 저항하는 시민 또는 뭐 문인, 뭐 시인, 소설가, 학자 또는 이 개별적인 정치가 이런 식으로 그 권력에 비해서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많이 저질러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김구 선생에게 저질렀던 그 안두희의 테러도 백색 테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장준하 선생이 당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백색 테러의 일종이고요. 얼마 전에는 한 2년 됐구나. 한라산을 쓴 이산화 시인이 이 황교안 그때 법무부 장관이 되자 나는 황교안을 용서해야 될까 하여튼 이런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자기가 한라산 때문에 피라로 잡혀 들어갔을 때의 공안검사 황교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질타하고 하는 그런 글을 신문에 칼럼으로 썼어요. 예, 그랬다가
테러를 당해가지고 발목이 우지끈 부러졌죠.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2008년도에 그 조계사 옆에 그 우정국 그 건물 옆에서 밤에 이렇게 잠자면서 그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었던 어떤 분한테 그 횟집 주인이 횟칼을 들고 와가지고 이마에다가 박아버리는 그런 사고가 났었죠. 사고라기보다 그런 것이 백색 테러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민간인에게 함부로 테러를 저지르는데요. 서북 청년단이 했던 짓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는 데 앞장섰거든요. 이 이름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역사를 제대로 배워서 알고 있었더라면 차마 이것을 부활하자라는 생각은 못했을 텐데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는요, 무지하다라고 하는 게 크나큰 죄악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이야기가 종횡무진이 되는데, 지금 이제 역사 교과서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지한 개인들을 많이 만들어내어서 그 무지를 통해서 백색 테러를 양산하고, 이 백색 테러의 공포 위에서 독재 정권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주 역력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여하튼 이 김동춘 교수가 바로 이러한 우리 사회의 그 젊은이들이 헬조선 또는 헬조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라고 부르는 이런 끔찍한 사회로 가져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세력들이 결국은 이 기독교와 월남자 동맹이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 인터뷰는 정말 읽어볼 만합니다. 브레시안에 있고요. 제 페이스북에도 퍼다놨습니다. 근데 이 김동춘 교수가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가 책을 한 권 내셔서 그래요. 책을 한 권 내셔서인데 김동춘 교수의 책 제목이 대한민국은 왜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왜예요. 한국 현대사 100년을 더듬으면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냐. 그야말로 우리는 왜 이러냐. 자, 이것을 김동춘 교수의 시각으로서 이렇게 살펴본 건데요. 친일파는 왜 해방후에도 득세했지? 그리고 한국에서 극우 세력하고 기독교가 왜 결합했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북에서 이것저것 뺏기고 내려온 사람들이 이 기독교도들답지 않게 복수심에 불다.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김동춘 교수의 책들은 저는 이렇게 대체로 다 권하고 싶습니다. 참 정말 한국 사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꼭 읽어야만 할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 대한민국은 왜라고 하는 책은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읽을 만한 책이라서 권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옆에 왠지 주제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결국 노혜경의 그 옆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회원들이 지금 보니까 27,000 조합원들이 27,800명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다시 봐야 되겠다. 27,084명 실시간 집계 수치는 아니라고 하는데 조금 줄었군요. 자, 근데 27,000명은 많은 방송국 하나를 유지 운영하기에 많은 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바꾸기에는 그렇게 적은 수가 아니에요. 27,000명이 모두 서울에만 모여 산다면 이야기가 좀 다르겠지만요. 지금 전국의 선거구가 25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00명이라고 하더라도 한 지역구마다 사람들이 100명 있는 셈이 돼요. 물론 슬프게도 100명씩 있지는 않고 모여있는 곳이 많지만은 이 100명이 자기 동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즉 말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어두워지기 전에 말하기를 시작한다면 이런 책도 서로 나눠보고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가지 말고요. 이런 책도 나눠보고 친해지고 하면서 조금씩 무지로부터 해방되게 하기 위한 아주 작은 혁명들을 시작한다면 대한민국 바꿀 수가 있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27,000명은 국민 TV를 아주 잘 운영하기에 충분한 수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바꾸기에는 상당히 충분한 수다. 좀 이율배반적이라고 느껴지시죠? 왜냐? 국민TV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조합비가 필요한 것이지만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 자신 전부가 다 필요하거든요. 내가 나의 하루를 전부 바친다면,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전부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과 내 마음이 아주 가까워져서 내가 한다면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네가 하는 것을 들여다봐 줄 용의는 있어 정도로 바꿔낼 수 있다면 내가 어딘가에 가가지고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또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교훈적이지도 않고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나의 존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빛이 너와 함께 가는 길이라면 나도 가고 싶어 라고 느끼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대한민국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동지들을 많이 규합을 해두었다가 필요할 때는 정말 열렬하게 나설 수 있다면 뭐 그냥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해봐도요. 27,000명이 한 사람이 100명씩만 포섭을 해도 200만 명이네요. 으아, 270만 명이네요. 으아. 여튼 그렇습니다. 신청곡이 어제 있었기 때문에 빨리 들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의무감에서 지금 들려드릴 거군요. 아스피린, 거울의 아스피린입니다. 걸이라고 하는 그룹의 노래군요. 요즘 노래들은 헷갈립니다.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예. 어제 신청곡으로 오늘 두 곡을 들려드리는군요. 네. 오늘 신청곡은 아마도 들려드릴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책 읽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80년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문화가 있어야지만이 혁명이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80년대는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질타를 하고 있죠. 386에 대해서. 실제로 질타받는 사람들은 되게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이제는 이미 노털들이 되고 심하게는 3천 의원씩 하고 있는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주로 질타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386 세대들이 80년대 때 풋풋한 대학생이 된 시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 친구들은, 일체감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래패도 많이 만들고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즉 문화운동을 통해서 서로의 조직을 단단히 결속시켜 갔죠. 우리가 흔히 운동가요라고 부르는 또는 민중가요라고 부르는 노래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이 노래패 운동이 폭발을 한 것은 87년 이후 90년대 초반에 폭발을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민중가수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태어나긴 했습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김광석 같은 사람들도 또 그야말로 거리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안치환도 또 우리 진행자이자 역시 거리의 음악가 손병희 님도 이런 분들도 다 그때 당시의 자식들이지만 실상 이렇게 80년대에는 보면 아주 숨어서 힘겹게 민중가요 운동들 하고 노래 만들고 아주 조그마한 소규모 공연을 하고 하면서 이 표현은 조금 이상하지만 김일성이 항일 무장투쟁을 만주에서 1930년대에 벌이면서요. 근거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마을들에 가가지고선 일종의 이 선전 공작을 합니다. 우리가 해방운동 항일 독립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꼬셔야 되잖아요. 꼬셔서 보급도 받고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공연 같은 걸 합니다. 그게 유명한 피바다 이런 건데요. 예, 피바다라고 하는 말이 문자 그대로 피의 바다인데 일제에서 몰살당한 어떤 마을 한 가족의 이야기거든요. 일본 놈들이 가족들을 이 도륙을 해서 그야말로 피바다를 만들었다. 이런 데서 나온 제목인데, 자, 이런 공연들을 하면서 이 근거지의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고 했는데, 이게 보면, 뭐랄까요, 운동하는 데는 이런 문화 공연 같은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이걸 못 만들어내면 사실은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그 조직을 통해서 운동에 성공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노사모가 굉장히 성공한,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공의 비결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것 없어요. 아주 독특한 문화를 조금 만들어냈죠.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인 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모이면
십시일반 회비내 가지고 자기 먹은 거 이렇게 처리하고 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어떤 스폰서가 있어가지고 예,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을 사줍니다. 예, 거기에 나가서 앉는 사람은 밥을 얻어먹고 대신에 그 정치인에게 뭔가 해주는 거죠. 일종의 부역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어버이연합이 일당 5만 원 받고 일을 한다고 욕을 하지만 여야 할 것 없이 노사모 이전에 정치권에 모이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그렇게 이제 밥 얻어먹고 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기억나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노사모 초기 모임에는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야말로 여기를 가면 공짜로 밥 주는가 보다라고 하는 착각에 와가지고서 예, 밥도 열심히 먹고 술도 열심히 마시고 하다가 회비 많은 내세요 하는 바람에 돈 없다고 쩔쩔매고 했던 그런 기억들 좀 있었을 겁니다. 물론 노사모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돈 받는 건 아니고 학생들한테는 깎아주기도 하고 정말 돈 없는 사람한테는 안 받죠. 그렇긴 하지만 자 우리가 모여서 밥을 이렇게 함께 먹었으니 한솥밥을 먹었으니 돈도 함께 내고 심지어 제가 속해 있었던 이 부산 남구 노사모 같은 경우는요 10,000원씩 거두면 돈이 남았어요. 얼마나 아껴서 먹었는지 남으면 이제 그 돈을 또 미천 삼아서 또 다음에 무슨 이렇게 이 강연회 이런 것도 조직을 하고 하면서 아주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이렇게 경비를 우리의 손으로 조달해가지고서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 그게 가능했던 시민단체는 한 두어 군데밖에 없었어요. 참여연대 정도? 국고 보조를 받지 않고 또는 정부발 프로젝트,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관계없이 정부발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던 시민단체가 극히 드문 시대에 노사모는 누가 돈 주는 사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노무현한테 돈을 받아요. 우리가 보태줄 판이잖아요. 사실 많이 보태줬죠. 노사모 회원들이 후원금도 내고 나중에 희망돼지도 모으고 그렇게 했죠. 자, 이런 문화가 있었고 이 십시일반뿐만 아니라 아주 독특한 몇 가지 문화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노사모는 이 사업단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노사모가 생겨 있으니까 사업을 하자. 나중에는 저 노사모가 조금 뭐라고 할까? 기존의 시민단체 비슷하게 조직화되고 제도화되고 하면서 규약도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고 했지만 2000년부터 2002년 즉 대선을 치러낼 때까지의 노사모라고 하는 것은 이 단체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가지라는 그 움직임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기체적이면서도 동시에 비정형적으로 움직였는데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칙을 제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라서 제가 기억을 잘 하고 있는데 어떤 활동의 원리가 있었냐면 누군가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게시판에 제안을 하라. 중앙 게시판에 제안을 하라. 그러면 여러 사람이 호응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호응을 토대로 해서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라. 단 노사모에서의 사업은 제안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하는 거다.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업이 반인권적이거나 정말 부도덕하거나 또는 근본적으로 노사모의 이념에 맞지 않는 사업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권을 탐닉을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나지만 어디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서는 어버이연합하고 싸워보자라든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겠지만 그런 제안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반대들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반대가 많으면 일단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추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노사모의 사업의 원칙은 초기에는 그랬어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하자고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 그리고 일의 결과에 대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 되게 재미있는 원칙이죠. 예, 그러니까 함부로 어떤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안티조선 운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노사모 안에서 동을 떠요. 우리 조선일보 반대운동 합시다. 자, 이랬는데 정작 사람들이 그래 하자라고 했을 때 그래 나는 지금 직장일로도 바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당신이 대표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내가 대표가 되겠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안티조선 운동할 사람 모여봅시다.
그다음 그 사람들이 한 몇 달 동안 일을 하다가 우리 안에서 나 말고 저 사람이 일을 더 잘할 것 같아 해가지고 대표를 뽑는 건 이제 그 소관이고 다음 일이고, 노사모 안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총대를 맨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제안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운동의 주체는 따로 있고 그 사람에게 나는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라고 말을 하는 걸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노사모는 전혀 반대죠. 이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이 필요하다라고 가장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안하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주동인물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거 되니 안 되니라고 입을 대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도와라는 거죠. 함께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아직 실현하지도 않은 일을 제안자만큼 열렬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으면서 잘하니 못하니라고 평가하는 건 노사모답지 못하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어요. 제가 갑자기 노사모 자랑을 했는데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을 바꾸는 운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새로운 문화가 존재하고요. 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초적인 에너지는 바로 생각하는 에너지입니다. 그 생각하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 독서다. 굉장히 멀리 돌아가죠. 독서라고 생각을 하고, 독서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이해하게 해주는 바로 이 역사에 관한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정교과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전 그래도 역사 교과서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사리 바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엉터리 같은 역사를 배워오더라도 엄마가 공부를 해서 바른 역사를 가르치면 돼요. 같이 교과서를 읽고 토론하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믿어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틀린 건 틀린 거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미당서정주의 시가 들어있는 국어 교과서로 공부를 했는데, 국어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나는 김영규 깜교 선생님이 미당은 친일파야라고 얘기했던 거 잊지 못해요. 미당은 친일파야. 그때 70년대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선생님들을 믿어보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런 뜻에서 책 한 권 또 더 소개할게요. 아까 김동춘 교수가 쓰셨던 대한민국은 왜라는 책은, 어떻게 보면 이 정치사 그리고 어떤 사건사의 관점에서 우리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걸 이제 거시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책은, 민중이라고 해야 되나? 예, 민중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말로 민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실천문학에서 나온 민중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민중이란 어떤 존재였던가, 이것들을 기록한 책인데 참 읽다가 보면 눈물도 날 수 있습니다. 눈물도 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책들을 우리가 좀 많이 좀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 시집도 실천문학에서 나오는데 실천문학 책을 너무 여러 권 사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거시기하오나, 그래도 이 책은 꼭 좀 읽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 실천문학사에서 김남일이 실천문학 사장인데요. 자, 이분이 쓰신 자기들 책 선전이 좀 뭐라고 할까, 참 애틋합니다. 민중을 기록하라. 이것이 우리의 슬로건이다. 겨우 14살 된 아이가 그 힘에 겨운 작업량을 제 시간에 못해서 상관에게 꾸중을 듣고 싸가지고 온 도시락도 코끼리 비스켓도 먹는 식으로 먹네. 한참 재롱을 떨 나이에 매질을 당하고 있네. 이게 1970년 청계 피복공장의 풍경입니다. 이 민중을 기록하라고 하는 책 속에는 당대의 민중을 기록했던 수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1974년 강원도 고한 탄광에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한둘 죽는 것은 파리 목숨이지요. 우리네처럼 공개가 되었으니 망정이지 쉬쉬하는 건들은 쓱싹 해버리는 모양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나는 공산당도 아닙니다. 난동자도 아닙니다. 단지 선량한 광주 시민의 일원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나섭시다. 계엄군을 물리치고 우리 스스로 광주를 지킵시다. 그런가 하면 1984년 충남 공주군에서
어떤 농민이 말합니다.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여. 돼지 새끼 당에 내다 팔아갖고 자식 새끼 월사금 내둔 게 인자하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여. 또 언제 돼지 새끼 갖다 버리게 될지 몰라. 구제역이니 탄저균이니 뭐니 AI니 하면서 축산 농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들을 피눈물 흘리면서 죽여야 했던 그런 기억들 다들 하고 계시죠. 자, 그런가 하면 87년 6월 항쟁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새 나라의 대통령은 일찍 물러납니다. 장기 집권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1989년 마성 모란공원에 묻힌 어떤 열사가 말합니다. 끝까지 투쟁하라, 미안하다.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먼저 가서. 그리고 91년 5월 투쟁. 후세에게, 노동자들 투쟁입니다. 후세에게 우리는 지금의 이 엄청난 죽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96년 한라조선소의 한 노동자가 말합니다. 조합원들도 잘 몰라주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그 한 조항 한 조항 따내기 위해 우리 노조 간부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압니까? 노조가 조합원들이 목숨을 외면하면 누가 그걸 지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실려 있는 민중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책을 읽고 사람들에게 읽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2009년 용산 참사에서 동네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 잘 알았지. 참 사람이 좋았어. 이 아주머니도 내가 아주 잘 안다고. 전에는 고깃집을 했어. 나도 여기 20년째 장사를 하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아. 남일 같지가. 이게 우리 민중들의 목소리죠. 그리고 이제 세월호가 있죠. 예, 세월호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목소리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하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책이 안 하면. 그리고 누가 읽습니까? 우리가 안 읽으면. 예, 그렇죠. 80년대는요. 언론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빴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인터넷이라도 있잖아요. 너무 많은 언론이 있어서 우리가 갈피를 못 잡고 우리의 중심 언론들이 너무 많이 돈이 분산되어 있어서 먹고 살 만큼의 충분한 여유 자금을 가지지 못해서 충분히 싸우지 못한다 하는 애로는 있지만 그래도 전선은 굉장히 넓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80년대는 정말 어용 언론밖에 없었어요. 그때 언론의 역할, 지금의 인터넷의 역할을 한 것이 책이었고 그때는요, 사회과학 서적들, 예를 들어서 전환시대의 논리니,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니, 이런 책들이 2만 부씩, 5만 부씩, 10만 부씩 이렇게 팔렸어요. 젊은이라면 누구나 다 읽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라면 누구나 다 예를 들어서 민중을 기록하라. 아니, 젊은이 아니라도 괜찮죠. 민중을 기록하라 같은 책, 대한민국은 왜 같은 책들이 사도라든가 아니면 베테랑이라든가 아니면 사도 빼고 베테랑이라든가 암살 같은 영화 보듯이 사람들이 많이 봐버린다면 세상 달라지죠. 혁명 일어나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말이 많았습니다. 자, 마무리해야겠군요. 노예경의 비업세.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책들이 소개도 많이 하고 싶으나, 우리 국민 TV에 보면 프로그램에 낭독의 발견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책 이야기 또는 정치 이야기, 뭐 문학 이야기, 다양하게 저보다 먼저 진행을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참 잘 모르겠어서, 틈새 전략을, 세운 게 처음에, 여기 땜빵 방송으로 들어올 때 시작했었던 북한인데요. 이번 주는 완전히 옆으로 세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옆으로 세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예, 북한과 문학으로 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튼 말을 조금 더 또박또박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송을 쉬었더니 아직까지 감이 잘 안 돌아온다고 변명하면 그건 변명이겠죠. 예. 어쨌거나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